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도 환단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단고기 원본을 읽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걸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단군세기 4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단고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가슴이 끓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진정 한민족에게 축복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단고기 단군세기 4번째 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년 누구에 대했냐면 여기 보시면 먼저 제가 읽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륵당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제2년 가륵당군이 제2하고 임금으로 즉위하고 2년 후에 경자년 풍속이 일치하지 않고 지방마다 말이 서로 달랐다. 이게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고대에, 그러니까 단군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문자가 있었다는 내용을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 기술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년 경자년 풍속이 일치하지 않고 지방마다 말이 서로 달랐다. 비록 상형 문자인 진서가 있어도 10가구 정도 모인 마을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고, 땅이 백리가 되는 나라에서는 서로의 문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문자가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륵당군께서 삼랑을보록에게 명하셔 정음 38자를 지게 하시니 이것이 가림토이다. 글자는 다음과 같다. 제3년 신축년에 신지고설에게 명하셔 배달 6일을 편찬하게 하셨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문자가 있었다는 내용하고 역사서를 저술했다는, 편찬했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륵당군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상형 문자인 진서가 있었다. 이미 진서가 있었다. 이것은 제가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녹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녹도문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한자의 원형이라고 보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에 그 당시에 이미 말은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은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이미 있었다. 그것을 진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녹도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뜻글자잖아요. 세계에서 뜻글자, 상형, 그때는 녹도문이니까 상형 문자와 뜻글자의 의미를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글이 어려우니까 새로운 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새로운 글자가 뭐냐? 소리로 나는 글자 그대로를 적을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녹두문이나 진서라고 얘기하는 그 글자의 체계는 근원적인 문제가 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적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너무 답이 쉽게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저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충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충청도 말을 조금은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고향 언어도 정확하게 제가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아라시우 그랬을 때 아라시우를 한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녹두문으로 한번 쓴다고 가상을 해보시면 진정 어려운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랬슈, 아니요, 그라땅께 전라도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한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한자가 예를 들어서 5만 자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가상을 하시면, 학자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글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5만 자 정도로 가상을 했을 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고유 명사의 이름 있고 광물의 이름도 있고 식물의 이름도 있고 이 너무나 많은 그 다음에 생활용기 같은데 그 이름들이 다 있는데 5만 개 가지고서 표현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다. 5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를 가져도 20만 개를 가져도 그거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물건 하나하나마다 뜻글자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했던 거가 있는데 그것이 소리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리글자가 대세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르당국께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글자가 누구한테 명해서 만들었느냐? 가륵당군께서 삼랑을보록, 여기서 삼랑은 벼슬 이름입니다. 을보록이라는 분에게 명해서 정음 38자를 짓게 하셨다. 이것이 가림토이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글자를 만들었는데 왜 정음 38자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진짜 특별한 일인 겁니다. 글자를 만들었으면 정자 38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환단고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음 38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림토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것을 세종대왕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여기서 같이 연결되냐 하면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도 이것도 특별한 겁니다. 뭐냐면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왜 정음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바른 소리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자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그랬을까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그 고대에 가륵당군 그 시대에 만들었던 것도 정음 38자라고 되어 있고 훈민정음도 훈민정자가 아니라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8자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다른 책에도 벌써 기술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설명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연결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28글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훈민정음입니다. 28글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4글자가 지금 빠져 있죠. 4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글자 빠져 있죠. 요거 빠져 있죠. 4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자지만 어쨌든 훈민정자가 아니라 정음으로 되어 있다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가림다 글자, 지금 가림토라고 그랬는데 가림토라고도 얘기하고 가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38자인데 너무나 똑같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 그렇죠. 똑같습니다. 미음. 다 있습니다. 이응, 리을. 다 있습니다. 너무나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이걸 지금 일부러 만든다고 해도 이런 문자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가짜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문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역사서를 기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체계까지 만들 수 있겠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계가 이 가림토 문자의 체계와 훈민정음 체계의 글자 모양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 유사성에서도 놀라운 특이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훈민정음하고 비슷한 거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선 가림토 글자가 너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은 일본의 신대 문자라고 있습니다. 이 신대라는 건 신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대 문자는 지금 근대에 만들어진 것부터 고대로 올라가서 기원전 몇 세기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기원전 훈민정음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글자들이 일본의 여러 군데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적어도 100군데 이상의 그 글자의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모양이 너무 유사합니다. 훈민정음하고 가림투 글자하고도 기역, 디귿, 미음, 이건 디귿과 비슷하죠. 너, 시, 뭐 이런 식으로 나, 다, 뭐 다 있잖아요. 이런 유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유사성, 이 세 가지 말고도 우리 언어의 유사성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 요즘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인도의 타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림 언어라는 우리하고도 너무 비슷하죠. 그들은 말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부족이나 민족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특별한 것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의 타림 언어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아빠, 엄마, 언니란 말도 똑같습니다. 언니. 마누라라는 말도 약간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 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이 지금 말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타림의 지방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에 바이칼 호수 있는데 브리아트 지방에 가면 거기도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여러 번 얘기 들으셨을 테지만 북아메리카에 인디언들이 쓰고 있는 언어하고 우리하고 너무 유사성이 많습니다. 아파치도 아빠라는 말하고 너무 비슷하듯이 이런 유사성을 가진 언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기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그처럼 터키,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자기들의 조상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중앙아시아에 최초의 국가가 있었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국가, 인류 최초에 생겼을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 그 국가가 탄생이 돼서 이것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세계 문화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가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지금 우리가 가림토 글자가 생겨서 그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훈민정음이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훈민정음 원료하고 아까 좀 전에 지금 봤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압니다. 모양을 보시면 원 있죠. 원. 이걸 방이라고 합니다. 네모 글자라는 방. 하늘을 둥글다고 봐서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을 표현할 때는 방이라고 얘기해서 땅을 얘기를 합니다. 네모나다고 평평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네모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표시하는 것을 각이라고 해서 삼각편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훈민정음도 원, 그죠?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 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라진 글자지만 시옷이 있습니다. 사이시옷이. 예. 원방각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하고 한자 원리하고 그 다음에 가림투 글자의 원리가 너무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양 철학을 그대로 담았고 한민족의 철학을 그대로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천지인의 원리가 그대로 있죠. 그죠? 점 세워져 있는 이고 우입니다. 그 다음에 원방각이 우리 한민족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방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방각도 원방각입니다. 음양오행이 들어가 있는 거 당연하고요. 이 원이 위에 하나 그으면 여린이응이 되는 거고 여기 꼭지를 이렇게 하면 시읒이 되는 겁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리면 비읍이 되고 이렇게 하면 미음이 됩니다. 옆으로 그어서 두 개를 그으면 피읍이 됩니다. 시읒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글자의 원리가 천지인의 원리와 원방각의 원리, 그 다음에 음양, 오향에 대한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훈민정음입니다. 그러니까 구강구조의 모양을 따서 그 다음에 발음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세종께서 하신 거지만 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 이 문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세종께서 만드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종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종께서는 총지휘 감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미대사라는 분이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민정음을 세종이 만들고 집현전 학자들이 도와줘서 그것을 완성품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집현전 학자들은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최만리 선생이 기존 체계의 글자가 있음에도 왜 바꿔서 하느냐고 상소까지 올리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계속 역설을 합니다. 세종은 그걸 듣다가 감옥에까지 가두게 됐다가 바로 풀어주긴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예를 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출군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세상에 공표를 해서 백성들이 그걸 배우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현전 학자들은 모두 반대를 해서 출군을 안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출군까지 안 하면서 저항을 했을 때는 대단히 훈민정음에 대한 반론이 크게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훈민정음을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록을 우리는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글자를 모방을 한 건지 창조를 한 건지에 대해서 적혀진 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종실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종이 한 얘기입니다. 자방구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자방구전. 기는 그 글자를 얘기하죠. 그 글자. 근데 굳이 빼버려도 되는데 이 글자는 모방을 했다. 뭐를? 오래된 전자를 모방했다. 자방구전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발언한 내용이 지금 세종실록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자방구전을 했다. 그러니까 오래된 옛 글자를 모방을 했는데 그 글자는 전자라고 얘기한다. 세종이 발언한 내용이 세종실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떤 글자를 분명히 모방을 했다는데 이 전자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저는 가림투 글자라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인지가 훈민정음 해례본,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그것을 쭉 기술한 그 책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문에다가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그 이유와 훈민정음을 만든 그 원리, 어떤 글자를 본따 떼는 거에 대해서 또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이 바로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상형이 자방구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방구전은 똑같습니다. 옛 글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그 글자가 전자다. 근데 여기서 상형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상형이 뭐죠? 글자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은 나는 옛 글자인 전자를 모방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정인지 선생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본따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더 한술 뜬 것이 바로 뭐냐면 최만리 선생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옛 글자의 원리까지 바꿔가지고 뒤집어서 글자를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상소문에 적혀 있는데 그대로 상소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세 분이 그대로 내가 만들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글자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글자는 전자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얘기했죠. 먼저 세종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옛 글자를 모방해서 그 옛 글자는 전자다. 그걸 모방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정인지 선생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글자 모양을 본따서 근데 그게 전자라는 글자인데 그걸 본따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세종께서 창조하셨다고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는 겁니다. 세종은 이 문자 체계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새로이 글자 원리를 도입을 해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치말리 선생이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문은 이 훈민정음을 얘기하는 거죠.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근본으로 삼은 것으로 옛 글자를 근본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입니다. 새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새로이 만든 게 아니라고 대왕께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자형은 그 글자의 모양은 비록 옛날에 전문을 모방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방한 것을 그 원리는 바꿔가면 글자 모양은 그대로 땄고 원리는 바꿨고 이 원리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민정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그 발음 방법 우리가 있잖아요. 그 입술에 중심 둔 것, 이에 중심을 두고 구강 구조의 모양을 두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만드는데 이 원리는 그대로 세종께서 만드신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는 분명히 만들었고 그렇지만 글자 모양은 옛 것을 본땄다. 그것이 전자다. 근데 그 전자는 제가 볼 때는 가림토 글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가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높은 원리는 여러 군데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미대사가 우리가 훈민정음을 얘기하다 보면 신미대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미대사는 그 당시에 속리산 복천함에 안고를 하고 계셨었는데 거기서 이 얼마 전에 발견된 것이 놀라운 책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책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 신미대사가 열반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도를 당연히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도를 수리하다가 나온 책이 있는데 그 나온 책에 너무 놀라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 벌써 우리가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몇 년 전에 이미 훈민정음 원리에 의해서 만든 책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미대사의 부도에서 저기 다 화장하고 나서 거기 그 부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신미대사께서 만드는 그 책을 유물로 해서 거기다 넣어놓은 것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책 이름은 원각선종석보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연도를 조사해 보니까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기 몇 년 전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걸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훈민정음은 신미대사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근거될 수가 있는 게 뭐냐? 근데 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신미대사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훈민정음 언해본 있잖아요. 언해본 그 서문을 적어놨는데 이 서문의 글자가 놀랍게도 108개입니다. 우연히 108개일 수 있다. 근데 108개라는 것이 너무나 여러 군데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불교적인 숫자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고 보냐. 그건 신미대사가 이것을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절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그 자기의 철학을 자기가 가진 것 신미대사의 철학은 불교였을 것 당연히 불교였을 겁니다. 그 불교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같이 다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는 훈민정음 그 언해본에 그 서문 글자 수가 정확하게 108자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라본 정음편에 보면 그 글자 수가 한문을 갈래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108자입니다. 어떻게 108자가 이렇게 연곱해서 나온다는 것도 실은 신기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월인성보 권 1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종이가
그것도 108장으로 딱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연결되냐 이거.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종이 장수가 33장이라는 겁니다. 33장은 뭐죠? 불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 문자 수도 28자죠. 28자도 불교하고 관계가 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제 기본자도 마찬가지고 해례본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신미대사가 불교를 믿었다는 그 불교에서 있었던 그 숫자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놀랍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여러 군데서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서적을 발간할 때 그 유교사회 아닙니까? 불교를 철저하게 무시하던 그 시대인데도 다 불교 쪽의 경전을 한글로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특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종이 신미대사한테 이름을 내려줍니다. 그분의 인생 역정을 전부 다 꿰뚫어서 하나로 적어주는 글자를 쭉 적어서 주는데 무려 26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내려주는데 세종이 문종한테 아들한테 내려주면서 이것을 신미대사한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문종이 전해줍니다. 근데 그 전해준 글자를 보시면 무려 26자입니다. 읽어보기도 좀 힘이 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교 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구기세 원흉부의 해각존자. 이게 신미대사한테 세종이 내려준 거. 근데 문종이 유언으로 이거를 내려주면서 아들한테 내려주면서 전해주라고 얘기했는데 문종이 이것을 전해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구기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26자 중에. 나라에 큰 이득이 되는 일을 했다는 내용이 그 스님한테 이게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6개까지 이렇게 긴 이름을 세종이 신미대사한테 내려준 것도 특별한 일인데 그 안에 보면 우구기세라는 것을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게 이익이 되게 해줬다는 것을 넣어준 것도 왜 괜히 넣어줬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신미대사와 세종과의 연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누구냐면 신미대사의 동생이 김수훈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수훈이라는 분은 집현전 학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였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있어서 신미대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 문자 원리를 같이 만들 때 큰 공헌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세종이 아주 이런 적도 있습니다. 세종이 그 자식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종의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문종, 세조 이렇게 그런 분들을 앞에다 딱 데려다 놓고 한 얘기가 신미대사를 앞에 놓고 거기서 큰 절을 하게 시킨 얘기도 있습니다. 큰 절을 올리도록 지시한 적도 있어서 큰 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스님이 무시당하는 세상이었는데 그 스님한테 왕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세종이 시킵니다. 그리고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도 복천함으로 속리산에 있는 복천함으로 인사를 여러 번 갑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어떤 깊은 관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미대사는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꿰차고 있었고 이것을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줬죠. 그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세종을 포함한 세종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도와주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문종이었고 세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딸 중에서는 두 번째 공주인 정의공주가 적극적으로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제가 아까 가림투 글자하고 우리가 고대의 가륵당군이 삼랑을보르에게 얘기해서 가림투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글자가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환단곡에 나와 있는 38글자의 모양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대문자, 일본의 신대문자, 기원전에 그 만들어졌던 걸로 지금 보이는 신대문자가 발견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도의 구자라트 지방 같은 데 가면 우리의 기역, 니은, 디귿, 아, 어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그것의 잔재가 아닐까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학자가 중국에 갔다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자가 중국을 인쇄박물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도록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도록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실물을 보여준 건 아니고 도록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놀랍게 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여준 것은 뭐냐면 화폐인데 화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그 화면으로 지금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이게 돈입니다. 이게 돈이에요. 돈 모양이에요. 돈. 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오래된 거잖아요. 기원전 훨씬 이전에 쓰던 화폐인데 거기에 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여기는 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노는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지금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돈인데 돈이라고 적혀 있는 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환단고기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단고기에 있었던 그 내용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 개방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훈민정음과 환단고기에 있는 그 정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군조선 제3대 가륵단군 경자 2년입니다. 경자. 아주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륵단군이 만들었고, 그 당시에 만들었고, 그분이 즉위한 지 몇 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가륵단군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한번 보세요. 아직 풍속은 하나 같지 않았다. 지방마다 말이 서로 틀리고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는 진서가 있다 해도, 이 진서가 녹두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집 사는 마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백리 되는 땅의 나라에서도 글을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자를 이해하는 것은 진정 어렵습니다. 거기다 또 녹두문은 더구나 상형적인 요소에다가 뜻글자의 의미까지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륵단군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에 삼랑을부르에게 명해서 정음 38자를 만들어 이를 가림투라 하니 그 글은 다음과 같다. 그건 아까 제가 보신 거 보여드렸죠. 네.